현재의 속도로 인구가 소멸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는 물론 교육, 복지, 문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흔들며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우리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 들이운 저출산의 어두운 미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나라 일본. 일본의 합계 출생률은 1.26명.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본 간토 지방 치바현 북서부에 위치한 마츠도시를 찾았습니다. 도쿄 도시권의 배드타운으로서의 성향이 강한 곳이었지만 2020년부터 공동 육아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됐습니다. こんにちは。失礼します。こんにちは。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통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츠도시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와 일을 더 수월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松戸市では市内121の小規模保育事業所がございます。0から2歳児を対象としたお子様をお預かりする施設になります。そういった施設をですね、市としても事業所として認可をして就労されるご家庭の保護者様の支援などをサポートしております。松戸市って保育園にちゃんと入れるの？共働きに優しいって本当？近年共働き家庭の増加や核家の進行など子どもや子育て家庭を取り巻く環境の変化に伴いまして子育てに対する孤独感ないし孤立感も高まっておりましてそのため本市では子どもへの投資は未来への投資と考えておりまして子ども子育て支援を最重要施策として掲げ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러한 노력으로 마츠도시는 2020년, 2021년, 2023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됐습니다. 육아 중 찾아올 수 있는 불안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점들이 좋은 도시의 조건이었을까요? 常盤平駅ね。駅近じゃなくて駅中じゃない。ここはどんな施設？小規模保育園です。お子さん一人一人に手厚く寄り添う保育ができます。 소규모 보육시설을 마친 후에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시내 6개 역 앞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소도 설치해 만약 퇴근이 늦어져도 걱정 없습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해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소규모 보육시설 등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現在の経済とか社会情勢を鑑みますと出産とか子育てに対して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を持ってしまうのも仕方がないことだなとは思っております。若い世代の皆さんを決して一人にはしないで少しでも安心して妊娠出産子育てができるように全力でサポートしていきますので出産や子育てに対してあまりネガティブにならずに前向きに捉えて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마츠도시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실천해 아이 키우기 좋은 1등 도시를 달성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출산율을 3배나 올린 일본의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 최대 무역 상사인 이토추 상사. 2013년 사내 합계 특수 출산율은 0.6명으로 일본 평균보다 한참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무려 3배가 뛰어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를 가능케 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토추 상사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의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产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 근무로 바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침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며 자회사인 패밀리마트의 인기 식사 메뉴를 3종류까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이 출산율 증가의 원인이 된 것일까요? 社員としては、もちろん朝早く、家を出るにあたって食事を食べれないという社員もいます。その方々は喜んでくれますし、朝行くといろんな商品がありますんで、そういった商品いろんな商品を取れることに、インセンティブというか、早く来たいなと思ってもらえるような制度で、社員からもそういう声をいただいています。 이토추 상사가 일하는 방식 개혁을 시작한 건 2010년인데요. 12년간 노동 생산성이 무려 5.2배 올랐습니다.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려 시작한 아침형 근무제. 그와 함께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난 건데요. 私どもはあくまで労働生産性を上げようとして、いろんな政策を導入してきているのですが、結果的に、最近すべての政策の行く末は出生率の大きな向上につながったということを知って、私自身も驚きました。当社がやってきたことは、すべて男女問わず、社員全員が享受できるような政策だというのが特色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노동 생산성에 출산율까지 높인 이토추 상사엔 3세 이하의 아이를 맡아주는 사내 타가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과 육아 2마리 토끼를 잡기 수월합니다. 업무 중이지만 아이와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도 느낄 수 있죠.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本当に皆さんに手厚く優しく接していただいているおかげで息子も毎日本当に笑顔で言ってくれているので私自身本当に安心して預けられています。やはり一番の特徴としては、会社のすぐ横にありますので、何かあった時に社員がすぐ駆けつけられる点、また弊社朝型勤務制度というのを導入しているんですけど、朝早くですね、朝7時からお子さんが預けられて、また少し夜遅くなった場合にも引き続き預けられる。そして手ぶらで来られるように全て備品を事前に備えておりますので、その点も安心して社員が使える環境が整っているのかなと考えています。 지자체와 정부, 기업의 노력에도 일본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ここ最近の日本はやはり非正規雇用者の雇用が不安定であるとかですね、それからあとは少子化対策がやはりまだ日本は十分に機能していないとかですね、例えば日本の大体平均初婚年齢っていうのは大体30歳ぐらいですけども、そこからじゃあ結婚して子供を産むとした時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平均的に見ると多くて2人とかそういう数字になってしまうと思うんです。だから早くその20代の頃から産んでおかないとなかなか出生率をですね、例えば置き換え数字まで上げ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不可能だと思いますので、なのでやはり若年者に対する結婚の支援というのがですね、不十分であると、それが大きな要因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양 국가의 청년들이 겪는 현실의 장벽은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곧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감지한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지역 소멸, 지역 인구 위기, 뭐 지역 불균형 이런 얘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당면 과제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부각된 배경에는 그 총 인구가 이제 감소한 시기부터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2029년부터 이제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 시기가 실제로 보니까 앞당겨졌어요. 2020년도부터 이제 총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특광역시, 그러니까 인구 50만 명 이상의 그 대도시권의 그 지역 내 총생산, 그다음에 인구 규모의 비중이 사실 이제 그 OECD 국가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양상인 거죠. 현재 서울, 경기와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도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대도시 부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시이자 인구 327만 명의 대도시 부산. 현재 부산의 출산율은 0.66명.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 0.72명보다 낮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뭐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저출생과 또 저출생 고령화가 되면은 당연히 구조적인 경제성장 잠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이 격차도 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을 만드는 요인이죠. 그런데 그 문제들의 중심에 어디 있느냐? 이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가 갈수록 과속화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역마다 지금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출산율은 또 낮아지고 이런 그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부산, 울산, 경남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청년이 계속 줄어드는 건 도시 경제 활성화의 커다란 위험 요소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그 지역 인구 위기, 지방 소멸의 문제는 사실 이 지역 측면에서 특히 어떠한 자연 재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문제인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화천군의 합계 출산율은 1.4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입니다. 최근 주거 안정을 위해 마을 정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지난해 입주자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주거와 교육 지원, 돌봄 지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정책 모델을 개발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노력입니다. 이곳은 그 저소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되는 사회주택입니다. 주택이 공급되면 주거가 안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거고 떠나지 않으면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찾게 되면서 출산의 문제도 또 장려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천군이 운영하는 초등 온종일 돌봄 시설인 화천 커뮤니티 센터는 전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해결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머물러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화천군의 교육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센터는 단순한 보육을 넘어 학부모, 지자체, 공교육 기관들이 더 나은 아이들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저출산의 그 문제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사교육비도 좀 아낄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초등 온종일 돌봄 시설이지만 지역 초중 고교생 모두에게 개방되는 학교 복합 시설이기도 합니다.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 수업 외에도 중고교생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 지역 주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복합 시설입니다. 저희 화천군에서는 이제 교육과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맞벌이 부부나 혹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화천 커뮤니티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맞벌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실상 매일같이 올 수 있고 주말에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는 어머니나 아버님들께서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회생활 하실 수 있으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게 이곳에서 보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아이를 편안하게 기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천군의 지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은 2022년 개원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는 화천군 공공산후 조리원입니다. 분만 후 28일 이내인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간이지만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저는 1년 이상 여기 화천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공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짜로 들어왔고 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밥도 정말 맛있고 그다음에 아기를 정말 잘 봐주세요.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경력도 되게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산후조리가 가능해 산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출산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살고 있다면 2주간 무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아이와 잘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느 민간 산후조리원 못지않은 양질의 시설도 이곳의 큰 자랑입니다. 군에서 운영을 하고 저출산 때문에 산모분들이 조리원 이용 금액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천군에서 군수님이 공약으로 화천 군민은 무료로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무료고요. 1년 이하인 분들은 5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모분 입장에서는 무료이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시설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산모분 방에 갖춰져 있는 편의시설도 많고 그리고 또 아가수하고 선생님들 신생아실에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 수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또 가장 좋은 거는 시설과 가격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천군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입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데 부모들의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잘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 제가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산후조리원서부터 또 저학년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이 배움의 때를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을 다두고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천 어린이 도서관. 언제든지 책을 펼쳐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어 아이들은 즐겁게, 부모님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화천 학습관을 이용합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이곳엔 서울 유명 학원 출신 강사들이 상주하며 부족한 학원 대신 아이들 입시 공부를 도와주고 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통학을 돕는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 시간대에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버스를 불러 이용할 수 있게 한 교통 서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천이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화천에 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화천에 사니까 이런 혜택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자신있게 살 수 있다 하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화천에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에 있는 도시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의기소침하지 않고 또 역동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보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 도입, 결혼, 출산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고령 친화 산업과 로봇 등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뭐 대응이 없이 사실은 이게 반사실적으로 보면은 더 뭐 합계 출산율이든 집계 지표가 더 감소하는 것들을 대응을 통해서 덜 감소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응이 없다면은 훨씬 더 이제 더 악화될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책적 대응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감소분이 덜 감소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여진이 있죠. 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소도시 정책은 어떨까요? 최근 2, 3년간은 젊은 예술가, 창작가, 운동선수, 나아가 사회 공헌의 뜻을 둔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도쿄를 탈피해 이곳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매드시티라 이름 짓고 창의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都心から近いので都心に住んでるのと変わらないような形で展示に見に行けたりとか知り合いに会うこともできていてでなおかつ松戸はやっぱり江戸川が流れていたりとかちょっと地元の雰囲気と近い部分もあってなんか無理なくこういろんなメリットがあるというか都心にも近いし自然もあるしっていうところが気に入っています。 2010년 일명 매드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4년 동안 150명이 넘게 이곳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수제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는 아오이 유키도 도쿄에 살다가 마츠도시로 터전을 옮긴 겁니다. 都内の方で、クラフトビールをスタートしました。もともと都内のそこで飲食店をしていたので、そちらの方を閉めるにあたってこの近辺のあたりで探してはみたんですが、市川とか松戸とか、ちょっと都内でも隣ぐらいを探しましたけれども、やはりこう面白い場所っていうところではやはり松戸のこの辺りが一番面白そうでしたので。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거리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기에 2018년엔 이곳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함께 더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연구회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마츠도시를 향한 애정이 더 높아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不動産、特に有給不動産って使われてないような空き家の利活用だったりとか、その利活用の中でクリエイター、芸術家も含めてクリエイターの人とか、あとお店を作るような起業家の人たちとか。 を町に呼び込んで、その中で、町の中の経済というか文化とかそういうものを自分たちで作っていけるような町づくりを目指してやっています。 고령화되는 주민, 쇠락해가는 상권, 도쿄 근처 배드타운 도시와 다르지 않은 풍경에서 토착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젊은 이주자들의 예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모아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あるいは、いわゆる行政がやるような街づくりの彼らはやっぱり防災とか防犯とかそういうこともやったり行政ってするわけですけど、あと子育てとか福祉もそうですね。でその大きな企業でも行政でもできないことを我々が結果的にやっ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評価は出ていて、それは主にやっぱり新しく人が集まってきて、そこにどういう事業というか仕事を作っ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において我々のやっていることが成果が出てるっていうような一応論文が出てるんですね。な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結果的には貢献してるんだなとは思います。ただ地方が消滅するということは東京に流入する人口が減っていくことを意味しますので、そうなると将来ですね、東京もいずれも人口が減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ですから結局東京は地方消滅というのは東京と無関係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結局その東京で人口をどんどん縮小させるという問題になって、結果的にはですね、東京の人口、さらには日本全体の人口減少にも影響を与えていく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問題だと思います。 그렇다면 국내 지자체들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부산시에서는 전체 시를 62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직장부터 교육, 문화, 건강, 환경, 복지, 체육 등 모든 시설을 15분 내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를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15분 도시는 단순히 자연과의 관계의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를 더 조미하고 더 좋게 만드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여기저기서 다양한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행복도시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의 미래도시 전략으로 친환경 수변도시인 에코델타시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급격한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 등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스마트 시티 모델입니다. 모든 편의 시스템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에코델타시티 전체가 새로운 문명의 최첨단에 있는 도시임을 보여주고 세계에 우뚝 서는 스마트 시티가 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혁신 거점이 될 수 있고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이 돼야 청년들이 안 떠나고 오히려 청년들이 이리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한 저희가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 북부의 의정부시 역시 기회의 땅이 되어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을 접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발전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학기술을 도시에 접목시켜 가지만 본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하느냐 하는 사람 중심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기술이 뒷받침해가는 방향으로 접목시켜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하고 차량보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디자인해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컴팩트 시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정부는 아주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4개의 좋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의 도시고 그리고 의정부 시내를 6개의 주요 하천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15분 내에 걸어서 어디든지 자연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동부에 치우친 개발 때문에 위축된 구도심을 살려내고자 미군 핵심 기지로 사용됐던 캠프 레드 클라우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캠프 레드 클라우드입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25만 평 규모로 미군이 70년 동안 주둔해 왔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있었던 시설들이 그대로 보존 활용되는 디자인 클러스터로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어 있는 이 잘 가꿔진 자연 생태 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방법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생태 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산업기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전라북도는 도약 비전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미래도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크게 저희는 5개 분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또 고령 친화 도시, 문화 관광 산업 육성, 또 농생명 바이오 산업, 또 민생 특화 사업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요. 특히 미래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오랜 경험이 있는 수소와 탄소 산업 이외에도 바이오, 또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분야를 집중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용차의 약 95%를 생산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인 만큼 수소 상용차와 수소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상용차가 전기 상용차를 뛰어넘어서 지금 수소 상용차를 지향하고 있고 수소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해서 전북의 완주를 수소 특화 도시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개발 용지는 이미 해상풍력, 태양광 등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 전략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충북은 한정된 자원을 재사용해 미래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충북은 1936년 지은 산업장려관을 휴식과 전시 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던 청남대를 개방, 메타세콰이어 숲을 광장으로 조성하고 숙박도 가능하게 만드는 등 시민 공간으로 재정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 가운데 계승해야 될 것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것,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 이것이 그 도시를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잘 보완하는 미래의 도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의 도시가 있다면 정원화된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녹지 비율이 52%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세종시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많이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고 생활 주변에 정원이나 꽃밭을 많이 만들어서 도시 전체가 정원 속에 들어가 있는, 정원 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그중 하나는 풍부한 정원 자원을 바탕으로 한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입니다. 정원 관광 산업을 통해 기반을 강화하고 생태 도시로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외 다양한 국내 지자체들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이나 예산 문제, 시민과의 소통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꿈꾸는 미래도시 전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도시를 관통하는 계획과 이런 먼저 모범 사례를 만드는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우리가 지자체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환경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와 일치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의 경제, 문화, 교육, 기술의 중심지 뮌헨. 지속 가능한 뮌헨이라는 목표로 현대적인 도시 재개발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중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 베르크스비에르텔 미테입니다. 시민의 놀이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상점과 카페를 배치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겐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선적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스튜디오. 펍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사실 이곳은 과거 감자 공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996년 산업 변화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다른 곳으로 공장이 이전됐는데요. 과거의 산업지대가 지금은 트렌디한 미래지향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So what we do here is we plant our vegetables, our pear trees, our apple trees, and then use them for our restaurants which we have here. So we have onions here, we have lettuce, we have basil, all different kinds of vegetables and herbs. Hello, hello, hello. Come here, come here. Yeah, hello. Come here, come here. Hello. 동물농장 못지않은 이곳은 새로운 도시 농업 모델인데요. 도시와 자연이 5분 거리에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We use sheeps on the rooftop. We do our own brewery and do our own beer. We do our own schnapps with our apples and pears which we have on the site. We have our own energy production. So we try to make a very special city within a city. So the idea is to have a 5-minute city here. So to have working spaces, to have living areas, to have parties, to have bars, an own theater, the brewery, everything all together. And of course with our own school. So we have the idea that within 5 minutes of walking, you have everything what you need. 2023년 독일 내 스마트 시티 1위 도시로 뽑힌 뮌헨의 혁신적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천재 아인슈타인의 출생지로 유명한 도시 울룸. 유럽에서 가장 높은 600년 된 울룸 대성당이 그 위용을 뽐냅니다. 울룸은 도심을 보행자 천국으로 재설계했는데요. 자동차 통행을 금지시키고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울룸의 차 없는 거리를 걷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85인치 디스플레이엔 주차 공간 모니터링, 날씨, 토양, 습도, 심지어 울룸을 찾은 관광객 숫자까지 다양한 도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될까요? The second, with the C on it, is counting people, but not really people by itself. It's counting devices which are using Bluetooth and WLAN. I'm counting 2 times because I have a watch which is using WLAN, so we don't get the real amount of people that are here, but we can have an idea when there are many people or less people here. 로라파크 센서들은 도시 곳곳에서 디지털 도시 울룸을 지원합니다. 그 이외에도 도시 디지털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울룸 클레버 시티가 대표적입니다. 2020년 시작된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이동성, 스마트 에너지 관리, 디지털 도시 서비스, 그리고 참여와 협력 강화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 설립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울룸의 디지털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각계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der Stadt Ulm. Und das Verschwörhaus ist ein Ort der Begegnung. Hier sollen Menschen jeden Alters Technik erleben können, auf ganz unkomplizierte Art und Weise. Es ist ein Ort für die Bürgerschaft. Das heißt, hier finden Veranstaltungen statt, in denen wir digitale Technologien erklären. 공동 작업과 창작을 위한 실험실, 워크숍 공간도 제공되는데요. 업사이클링 재본 카페, 3D 프린팅 레이저 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비도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이롭게 하는 디지털 울룸의 도시 전략입니다. Bei Nachhaltigkeit und Digitalisierung. Die andere Richtung, die wir immer auch im Kopf haben, ist, dass wir sagen, wir müssen bei dem, was wir auswählen an Technologien, darauf achten, dass sie möglichst ressourcenschonend sind, dass sie möglichst energieeffizient sind, dass sie möglichst langlebig sind und dass sie auch möglichst allen Leuten zugutekommen können. 울름시에서 진행하는 로봇 프로젝트 테스트장. 이곳에서는 공공의 공간에서 인간과 로봇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We want to find out how we have to develop the technology of a robot for clear use. Here it's cleaning in the public places and to show the people, okay, it will work if we have this good solution for us. So we have problems now in Germany to find people doing the work the robots can do. So for us it's a very efficient way doing our job as a government, for example, cleaning the places.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1980년대 재개발된 뮌헨의 대표 주거지입니다. 최근 현대화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2035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녹지 공간 확장 등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미래 도시를 만드는 뮌헨의 노력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주민들의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네 삶의 질이 높아지면 도시 전체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 믿음을 갖는 시민들.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함께 디자인하는 이유입니다. I think for us that's the key, to develop neighborhoods which have a very high quality of life. And if you scale the solutions that you do at the neighborhood level, I think your entire city can become green and sustainable for everyone to live. So it's about local transportation, being able to walk, having green spaces, having safe spaces, clean resources in all of the neighborhoods. 제2차 세계대전 중 대부분이 파괴됐다 복구된 도시 하일브론의 상징 칼리안 교회가 보입니다. 칼리안 광장은 중세시대부터 현재까지 도시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독일의 전통 건축 양식과 현대식 건물이 공존합니다. 이곳은 네카르보겐 지구, 미래도시개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곳인데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혁신 기술이 곳곳에 적용됐습니다. Im Neckarbogen wurden einige Innovationen umgesetzt, zum Beispiel das allererste Hochhaus in reiner Holzbauweise. Heizungsbereich hat man versucht, klimaneutrale Ansätze zu finden, die Natur wieder mit der Stadt verbunden. Und die Menschen können nun wieder am Neckar, an unserem Fluss entlanglaufen. Es ist eine sehr grüne Zone mitten in der Stadt geworden. 네카르강을 따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이곳 역시 전쟁의 상처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Heilbronn ist ja im Krieg fast komplett zerstört worden, sehr stark bombardiert worden, sodass es einige Monate, ja Jahre gebraucht hat, um das Gelände wieder aufzubereiten, die Schadstoffe herauszunehmen, die Bomben herauszunehmen und dort eben ein Gelände zu errichten, auf dem auch ein Park, ein Garten dann auch wachsen kann, der dann auch wieder gesunde Lebensverhältnisse für die Menschen bereithält. Aber das war ein sehr großer Aufwand. 공공시설을 포함해 3,500명의 주민을 수용하되 녹지공간,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교통 접근성을 개선했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미래의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하일브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Heilbronn ist eine Future City, weil wir uns darum bemühen, in Zukunft die Technologien und den Klimawandel miteinander zu verbinden. Wir versuchen mit unseren Möglichkeiten einen guten Beitrag zu leisten hin zur Klimaneutralität, zur Treibhausgasneutralität. Und da müssen wir einfach alle einbinden, die wir hier vor Ort haben. Die Wissenschaft, die Wirtschaft, die Forschungseinrichtungen wie Fraunhofer zum Beispiel, aber auch die ganzen Bürger. Das ist natürlich ein ganz wichtiger Punkt. Wir glauben, dass im Dialog die Lösung liegt. 이곳은 하일보른에 위치한 독일 최대 규모의 과학관입니다. 교육 및 과학기술 체험장으로 보면 되는데요.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AI에 대한 하일브론의 열정은 인공지능 생태계 이파이 건설로 이어졌는데요. 유럽 AI 연구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In Heilbronn, there will be a huge AI ecosystem, which is called EPI, Innovation Park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ere, a lot of companies will come to Heilbronn, universities as well, and together they will work on specific problems and developments in regard to AI technologies. 2019년 12월 뮌헨시는 공식적으로 기후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뮌헨이 기후 중립 도시가 되기 위한 목표를 2035년으로 앞당긴 이유입니다. One of the key principles of the city in balance is that we want to hear the opinion of our citizens, or we are citizens as well. So the city in Munich is a participatory city. We're interested in the views of all kinds of residents. We're actively reaching out to find out what they think of our urban development. 환경적인 가치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가치와 환경의 가치를 균형 잡아주는 이런 제도가 선행되어야지만이 실제로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격차 완화,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사회 구조적인 양극화 측면에서 논의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뭔가 단편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なかなかその技術進歩を行うといってもですね、なかなか人口がもうかなり縮小してくるとなかなか難しいので、人口をただ拡散して拡散するのではなくてですね、拠点に人口を集めてなんとか生産性を上げていくしかないなと思います。はい。 다가올 미래, 저출산 극복으로 모두를 행복하고 이롭게 하는 미래 도시의 꿈. 사실 인구 절벽 문제는 주거, 교육, 고용, 지역 간 불균형 문제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의 특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결혼과 임신, 육아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맞춰 있던 사회적 시스템을 저출산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노력이 미래의 도시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